자,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자, 우리 좀 전에 우리 통일신라에 통일신라 계속 통일신라에 우리 이제 신문왕과 성덕왕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아까 얘기했듯이 신문왕 시절 중요합니다. 신문왕 그 다음에 성덕왕 시절의 어떤 통치체제의 어떤 정비 과정, 특히 신문왕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지방제도, 그 다음에 군사제도, 그 다음에 토지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정비되어 가는 어떤 과정이었고, 쌤이 이제 아까 좀 전에 좀 빠진 게 뭐냐면, 토지제도를 설명할 때, 일단은 관료전 설명했죠? 관료전 중요합니다. 관료전의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은 좀 잘, 노급제도에 비교해서 관료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또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제도는 구주 5도경, 군사제도는 구서당 10정. 아이고,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거를? 자, 어쨌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성덕왕 시절에 조금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 이 정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중요한데, 정전. 자, 이 정전은, 일종의 이제 백성들에게 지급한 토지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토지를 지급했다? 나라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동아시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걸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균전제라고 하는 걸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균전제. 말 그대로 땅을 나눠줘요. 국가가. 와, 좋다. 우리나라도 국가가 뭐 이렇게 막 아파트 나눠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그 당시에 이제, 생산 도구였는데, 순환이잖아요. 토지라고 하는 건 맞죠? 근데 국가가 이거 나눠줬다고 중국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농사 짓게 하고 다시 이제 또 이제 뭐 사람이 죽거나 이러면 또 국가가 환수하고 다시 돌려주고 뭐 이런 식의 토지제도인데 균전제는 중요한 건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한 거지. 맞죠? 세금을 나눠주는, 토지를 나눠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국가가 이제 백성들을 위한 거긴 하지만 세금을 걷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이 신라도 그 비슷한 제도가 바로 이게 정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토지를 나눠줬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죠. 않죠. 뭐 없던 토지를 갖다가 막 줄 수는 없잖아. 그게 아니라 원래 이제 신라 시대에도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겠죠. 나름대로 뭐 대대로 농사 지으면서 그 지역에 이걸 국가가 인정해주는 어떤 절차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가 당신들이 책상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1학기 때부터 쭉. 그건 뭐 네 거라고 말할 수 없지만 쭉 사용하던 거니까 알아서 이제 그건 네 거라고 인정해 줄게. 라는 어떤 법적인 절차. 그걸 정전이라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히 네 거니까 네가 이제 관리하고 네가 책임져야 돼. 부서지면 이제 네가 책임져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가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그 국가가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에 이제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시오 하는 의미겠죠, 이게. 알겠습니까? 정전이라고 하는 거는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줬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전을 지급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뭐 실제로 준 건 아니고 이제 그 살고 있던 토지를 갖다가 국가가 추인해준, 인정해준 그런 어떤 문서라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 당시에 정전을 인정해주면서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신라의 촌락 문서가 하나 발견됐거든요. 신라 촌락 문서. 정창원에서 발견된 그 서원경에서 발견된 서원경 지방의 어떤 토지 조사 대장 같은 겁니다. 그 국가가 백성들의 토지를 어떻게 관리했느냐를 갖다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거든요. 일본의 그 도자기를 싸는 그런 그 종이가 보니까 막 글자가 적혀 있어. 근데 도자기도 중요한 거지만 유물을 사고 있는 그 유물도 중요한 거지만 이 껍데기에 보니까 글자가 막 적혀있는데 이게 신라시대 문서인 겁니다. 이게 포장지가. 알겠습니까? 거기 적힌 얘기를 보니까 신라시대에 어떤 그 서원경, 지금의 청주입니다. 그 지방의 어떤 토지를 어떻게 이제 국가가 세금을 매기고 했던 게 다 나온 거예요. 놀라운 문서죠.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문서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촌락 문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정전을 지급하고 그 지방의 어떤 세금을 징수했던 상황들 이런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사가 등장해서 이 신라 시대 종전 지급 이렇게 이제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이제 그냥 살펴두면 될 것 같고 신라 하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라 하대. 신라 하대 이야기. 하대. 자, 우리 좀 전에 봤었던 이야기는 신라 중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무열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공왕까지 이어지는 그 100년간의 이야기. 200년간의 이야기. 알겠습니까? 그 당시는 왕이 9명이죠. 그 정도 9명이 지배했던 200년이니까 굉장히 왕권이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근데 신라 하대는 비슷한 시기입니다. 한 200년 조금 넘긴 하지만 그 시기에 무려 왕이 20명 넘게 교체가 돼요.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신라 중대는 왕권이 안정됐다는 의미고 신라 하대에는 200년 정도 되는 기간에 왕이 20명 바뀌었다는 얘기는 엄청 왕권이 불안했던 얘기다. 불안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신라 하대는 굉장히 왕권이 약했다고 보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왜 왕권이 약해졌냐? 자, 해공왕 이후에는 사실상 원칙이 하나 있었죠. 우리 신라 중대라고 하는 그 시기에는 바로 김춘추의 자식들이 왕위를 이어갔던 거야. 태종 무열왕의 자식들이 이어갔었는데 그게 해공왕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진골들끼리 서로 왕위를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박씨가 왕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개판 오픈전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위 계승의 원칙이 무너져 버리니까 서로 왕하려고 다투기 시작하고 중앙 정치가 어지러워지게 되고 신라는 이제 몰락의 길을 걷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여 150년간 무려 20명의 왕이 즉위하는 이런 대혼란기를 겪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특징 딴 거 없습니다. 특징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요 시기가. 알겠습니까? 해공왕 이후에 신라 하대는 왕권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이 당시 반대로 귀족은 어떻게 돼요? 귀족 세력의 힘은 강해지고 또 이 당시 중요한 변화는 지방 세력이 성장해요. 지방 세력의 성장. 지방 세력의 성장. 자, 지방 세력. 지방에 성장한 세력을 갖다 우리 뭐라 부르냐면 바로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호족. 알겠습니까? 중앙에 있는 관직을 가진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부르고요. 지방에서 실력을 쌓았던 그런 세력가를 갖다가 호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김병찬은 호족. 서울에 살고 있는 샘 동생은 귀족. 그런 거죠. 알겠습니까? 서울에 살고 있으면 귀족입니다.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 자, 이런 어떤 지방 세력의 성장. 대표적인 지방 세력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장보고 같은 사람이에요. 장보고. 알겠습니까?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견훤, 그 다음에 궁예, 왕건 전부 다 이제 호족인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바로 이때 장보고 같은 세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라 하대는 혼란의 시기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반란도 일어나죠. 진성여왕 시기에는. 알겠습니까? 진성여왕 시기에는 적고적의 난 이러면서 도적대가 날뛰고 이런 이제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고 신라는 이제 점점 저물어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이제 발해사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해의 역사. 발해사. 자, 이 발해사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해동성국밖에 모릅니다. 사실.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 들어봤던 해동성국에 대한 얘기. 그 발해가 가장 전성기였으니까 기억해야 되겠지만 광개토대왕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발해 9대 선왕 때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얘기도 조금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자, 발해가 건국되는 과정, 배경. 건국되는 배경. 일단은 누가 건국했냐. 고구려, 유이민 세력이 주도하여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말갈족도 많이 참여해요. 말갈. 오케이. 그래서 지배층 중에는 고구려하고 유민이 있었지만 말갈족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말갈이라고 하는 민족은 당신들 잘 모를 수밖에 없죠. 말갈은 이후에는 여진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진족. 오, 들어봤다, 여진족은. 여진족은 나중에 무슨 나라 세워요? 금나라 세웠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금을 세웠던 이 여진족의 옛날 이름이 말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진족과 이 고구려 유민이 함께 세웠던 나라가 이 발해입니다. 그 알다시피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첫 번째 왕이 바로 고왕이죠. 고왕. 잘 모르죠, 고왕 하면. 이 사람 대조영이에요. 대조영이었고, 자, 대조영 시절에는 뭐 어쨌든 건국은 했죠. 그 당시에 일단 처음에 시작했던 나라 이름은 진국이었습니다. 진국이었고, 이걸 이제 나중에 발해로 그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갔던 건 그 이후의 왕이었던 무왕 때부터입니다. 무왕 때부터. 무왕 때는 일단은 그 당시 이 당나라와의 관계였는데, 당과 친했을까 안 친했을까? 네, 대립적이었죠. 당나라는 당연히 이제 뭐 고구려 물리치고 새로운 그 지역의 나라를 없애버렸는데, 다시 또 고구려 유민이 등장해가지고 제2의 고구려를 만들었는데 가만둘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나라와 초창기의 발해는 대립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실제로 이 당시에 발해 같은 경우는 이 등주를 공격하게 되셨어요. 등주. 중국의 등주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등주. 알겠습니까? 등주가 어디냐면 이제 산동반도. 여기까지 알 필요 있을까? 그래도 뭐 발해가 이렇게 있는 발해였거든요. 이쪽에 발해여서 발해가 이 당시에 여기 있는 등주를 공격하게 돼요. 등주. 산동반도 이게 등주를 공격하지 실제로 점령하게 됐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있는 해외 원정이었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장문유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자, 이렇게 어쨌든 무왕 시절에는 당나라와 대립 관계를 가지다가 이제 요 세 번째 왕이었던 이 문왕 때부터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쌤, 이제 요거 좀 우리 신라와 좀 연결 관계를 조금 얘기하자면, 이 무왕 때 당나라와 대립하고 있으니까 이 당시 당나라는 신라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가져왔을까? 자, 그래서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지. 이게 성도광 시절이거든요. 신라는 그 당시에 통일신라 이제 중대에 해당됩니다. 중대죠, 중대. 하대 나가겠지만, 이 성도광 시절에 당나라는 이제 신라와 계속 대립관계를 가져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전쟁했던 나라지만 발해가 이렇게 설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때 이제 신성관계로 바뀐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밑에서는 신라를 통해서 발해를 견제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외교적 변화가 나타났던 게 바로 성도광 시절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번 연결고리를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문왕 시절에는 이제 외교관계가 또 바뀝니다. 이 당시에는 또 친당 관계로 바뀌거든요. 국제관계가 원래 그래요. 알겠습니까? 친당. 그러니까 대결했던 이 당나라와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친당 쪽으로 바뀌게 좀 이게 관계를 개선했던 거였죠. 이런 걸 다 이해하려면 중국사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나라가 지금 발해만 바라보고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발해와 관계를 개선하게 되고, 이제 좀 평화적 관계로 이어지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발해 같은 경우는 당 문화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수용해요. 당의 문화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이게 이때 말한 당의 문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우리가 BTS처럼 이렇게 문화를 받아 그런 게 아니고 당나라의 어떤 정치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치제도. 당나라의 정치제도 잘 모르겠지만 삼성육부제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체들을 모방해서 국가를 갖다가 좀 더 세련되게 갖고 나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문왕 때부터 시작된 거였고,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해가지고 너네가 알고 있는 9대 9번째 왕이었던 선왕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발해가 굉장히 잘 나갔던 시기. 그래서 너네 이때를 갖다 우리는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게 이때예요. 해동성국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발해에 대한 얘기는 뭐 요런 정도만 좀 체크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고왕 때부터 선왕 때까지, 9대 선왕 때까지.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중요한 건 이 건국 과정에서 고구려 유이민과 말갈이 함께 건국하였다는 거. 그래서 지배층의 문화는 고구려의 문화가 굉장히 짙게 남아있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은 중학교 때 다 다뤄봤으니까
뭐 알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치제도, 지방제도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이런 것 발해에 대한 얘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문왕 시절에 당나라의 문화를 많이 수용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앙정치는 당나라 제도를 크게 이제 닮아 있어요. 아까 했더니 삼성 육부라 부릅니다. 삼성 육부.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 역사에서 삼성 육부 제도가 제일 처음 언급되는 게 이때인데, 고려 시대에도 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이 됩니다. 이성 육부 제도, 상서성,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러면서 등장하는 거. 근데 발해 같은 경우는 삼성 육부라고 하는 어떤 중앙 조직을 갖다가 많이 모방하긴 했지만, 시스템 자체를 따오긴 했지만 명칭은 좀 많이 달라요. 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래서 세 개의 성, 하나, 둘, 셋, 이렇게 삼성이라 불러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정당성.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진짜 많은 건데, 교과서 내용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정당성이 중심이 돼가지고 운영됐던 게 특징이다. 얘네들도 원래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당성이 중심이 되고, 여기서 6개의 부서가 나눠지게 되는데, 발해 같은 경우는 정당성 아래에 뭐 좌사정, 우사정이라고 하는 관할 하에 이제 6개의 부서가 조직됩니다. 뭐 충, 인, 의, 지, 예, 자, 이런 식으로. 몇 개입니까, 부서가? 6개잖아.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알겠습니까? 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중요한 거는 삼성 육부제도가 발해의 중앙정치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제도는 5경 15부 62주. 연락 컸다. 신라는 뭐 있었어요? 지방제도가 9주 9개밖에 안 되잖아. 9주 5소경인데 얘는 무려 5경 15부 62주. 어마어마하게 넓네요. 알겠습니까? 넓었다. 위치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려진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방을 다스렸다 정도로 발해의 어떤 지방제도는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나올지 말지 모르겠지만 중앙정치제도, 지방제도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남북국의 성립과 발전 이 부분은 정리가 끝났어요. 정리할 게 꽤 많죠. 알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자, 삼국의 종교와 사상. 알겠습니까? 요거 삼국의 종교와 사상과 남북시대 종교와 사상을 같이 하도록 할게요.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문화 파트는 최대한 정리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